서브 이슈입니다. 제2의 금융위기로 일본 몰락. 충격적이죠. 예. 세계는 지금 저금리 시대입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너도나도 올리고 있지만 저금리의 시대가 2000년대 이후 지속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과연 지금의 저금리 시대를 인플레이션이 마감하고 고금리의 시대로 갈까? 고금리의 시대로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한번 짜봤습니다. 구로다 이른 총재의 불안한 뜩심, 세계 추세와 거꾸로 돈풀기 고집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이 기사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은행의 저금리 지속입니다. 미국이 75bp를 올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구로다 총재는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1%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무제한 양적 완화를 지속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달러당 엔화는 133엔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년 전에는 109엔 정도였는데 엔저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의 원화보다 일본의 엔화가 달러 대비 더 떨어졌습니다. 아베가 죽은 후 오히려 자민당은 중의원 선거에서 더 많은 의석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아베의 유지를 받들어 저금리로 성장을 일으키겠다는 아베노믹스에 더 집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지속적으로 저금리 정책을 쓸까요? 일본은 미국과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저금리 정책을 쓰다 자산에 버블이 끼어서 주식 부동산 폭락을 하고 잃어버린 30년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억지로 경제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저성장이 문제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일본에 국한된 문제일까라는 것이죠. 사실 1900년대를 주름 잡았던 제국들 가운데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합니다. 유럽의 영국, EU, 그리고 일본 등은 이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는 왜 저성장 중일까? 저성장의 원인은 이미 선진국들이 자본주의의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인데요. 인구가 늘어나지 않아도 혁신만 있으면 성장할 수 있다.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글로벌 기업만 일부 있을 뿐이지 국가 단위로 본다면 인구가 줄면서 경제가 크게 성장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960년대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10% 이상으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1980년대 들어와서 동아시아의 4국인 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이 높았고 2000년대 이후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높으며 세계를 견인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저렴한 인건비로 성장한 경우입니다. 저렴한 인건비가 오르면 결국 성장은 정체되며 성숙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중국도 이제 인건비가 오르니 동남아로 생산기지로 옮겨가는 글로벌 기업들이 많습니다. 결국 경제 성장률은 인건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이므로 인구 구조에서도 청년들이 압도적으로 많아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죠. 물론 인건비 때문만은 아닌데요. 글로벌 기업도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혁신이 되는 나라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렇게 청년들이 많으면 소비로서도 굉장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이니까요. 자본주의 동력은 착취로 발전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노동력 착취와 에너지 착취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일본, 동아시아, 중국, 동남아시아 등으로 옮겨가면서 노동력이 싼 곳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인건비로 물건의 가격을 낮추고 선진국이 소비하며 저물가로 성장하는 중입니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일으킬 만큼 물가를 낮췄으니 성장도 일어난 것입니다. 게다가 화석연료를 에너지 수입국에서 싸게 사오면서 물가를 낮춘 것도 원인입니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즉 물가는 높으면서 성장은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난 것은 오일 쇼크로 기름값이 올라서 아니겠습니까? 즉 자본주의는 저개발국의 노동력과 산유국의 석유로 발전을 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대로 노동력이 비싸지고 석유가 높아지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성장은 떨어지는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니 자본주의 성장의 핵심은 에너지와 인건비가 얼마나 싼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미 선진국이 되어버린 나라들은 경제발전이 성숙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에너지는 어차피 수입이니 인건비가 비싸지면 경제발전은 힘들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이 터무니없이 낮은 이유는 결국 인건비가 높아서입니다. 그렇다면 선진국은 그냥 손 놓고 기다려야 되는가?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이 글로벌 기업입니다. 글로벌 기업이 해외로 나가 인건비가 싼 곳에 공장을 만들어 선진국과 발전하는 개도국에 물건을 수출해 달러를 벌어들이면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선진국은 미국이며 발전하는 개도국은 중국과 같은 곳을 말합니다.
결국 현재는 미국과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많은 물건을 수출하고 수입하느냐, 그것이 그 나라의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국가 단위 성장률을 GNP가 아니라 GDP로 성장을 측정합니다. 이 얘기는 그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냈느냐가 바로 GDP인데요. 따라서 해외 공장을 많이 지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도 국내 성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리셔링을 통해서 자국의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도인데요. 실업률도 낮추고 GDP도 올리려는 의도 말이죠. 미국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달러를 무제한 공급해서 글로벌 기업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상원 마지막 문턱 넘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미국의 반도체 지원 법안이 대표적인데요.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대해서는 520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달러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기초통화국인 미국은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미국은 다른 선진국과 다르게 돈을 찍어 글로벌 기업을 보조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반도체 지원 법안은 실업률을 낮추고 중국을 견제하고 소비시장을 키우려는 미국의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일본과 EU가 마이너스 금리까지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인건비가 올라가고 사회복지 비용이 높은 선진국이 택할 수 있는 것은 돈을 풀어 돈의 가격을 낮춰 글로벌 기업에게 자금을 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미국처럼 소비시장이 크다면 모를까 일본과 유럽에 공장을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EU도 선진국인 프랑스, 독일이 아닌 같은 EU 회원국이면서 인건비가 싼 폴란드나 체코 등에 공장을 짓습니다. 이래서는 선진국의 GDP가 높아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렌저일 때도 일본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본의 기업들은 공장을 해외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선진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돈의 값을 낮추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끊임없이 풀었습니다. 만약 돈의 값이 높다면 공장이 지어지는 것은 없고 수출보다 수입만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무역 적자는 더 늘어날 것이고 재정은 파탄날 것입니다. 결국 인건비가 비싼 선진국은 할 수 있는 일이 돈을 끊임없이 푸는 일입니다. 돈을 끊임없이 푸는 또 다른 이유는 고령화 때문인데요. 현재 돈을 풀어서 노인의 사회복지 비용을 대고 그 비용을 후대에 넘기는 것입니다. 원래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고 그로 인해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갑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금리까지 갈 정도로 돈을 풀었는데 일본과 EU는 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인건비와 에너지 착취입니다. 앞에서 말한 인건비와 에너지 착취 때문인데요. 즉 중국의 공산당이 의도한 중국 인민의 인건비 착취로 공산품의 가격은 엄청 낮아졌고 석유를 비롯한 원재재 가격의 착취로 물가가 오르지 않고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로 물가가 낮았습니다. 사실 미국이 중동을 컨트롤하며 유가를 싸게 유지된 측면이 있죠. 이란을 제재하고 사우디를 동맹 파트너 삼아 증산을 하면 기름값은 낮아지는 건 아닙니까? 게다가 대부분의 원자재는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아프리카, 아시아의 원자재들은 글로벌 기업에서 부족장 또는 독재자들과 거래를 하면서 가격이 정해지니 애초에 낮게 책정되는 것입니다. 가격 협상력에서 글로벌 기업들에게 밀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중국도 1대1를 통해 빚을 지도록 유도하고 아프리카의 원자재를 착취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에너지가 싼 가격을 유지하니 물건의 가격은 싸졌고 공급망은 세계 자유무역에 의해 유지되니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 선진국이 아무리 많이 돈을 풀어도 인플레이션은커녕 디플레이션을 오히려 걱정할 정도로 내려간 것이죠. 두 번째는 외환 보유고인데요. 게다가 1997년 동아시아 위기 이후 선진국의 국채가 없으면 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도국들은 선진국 수출을 통해서 얻은 달러는 다시 선진국의 국채를 사게 되었습니다. 한국도 4천억 달러, 중국도 2조에서 3조 달러나 되는 외환 보유고가 있습니다. 개도국이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는 선진국 국채로 저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때문에 선진국이 돈을 풀어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본이 무제한 돈풀기를 통한 저금리는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좀비 기업입니다. 만약 3% 정도로 고금리 상황이라면 이미 죽었어야 할 기업인데 제로금리라면 수익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죽어야 할 기업이 저금리 상황에서 살아남아 생명 유지하는 기업이 바로 좀비 기업입니다. 좀비 기업은 선진국 어디에나 있습니다.
선진국은 보조금을 줘서 이런 기업들을 살립니다. 제로금리 상황이라면 빚은 얼마든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즉 100억 원을 빚지나 1조 원을 빚지나 제로금리 상황이라면 내야 할 이자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빌려줘서 인건비를 주면서 버티는 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5%에서 6% 이런 식으로 고금리가 된다면 좀비 기업은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왜 좀비 기업은 구조조정하지 않을까? 좀비 기업의 특징은 주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제조업에 있습니다. 이미 공장이 중국 등 개도국으로 옮겨간 경쟁력 없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좀비 기업을 국책은행을 통해 돈을 빌려주며 살려주는 이유는 실업 때문입니다. 좀비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면 대규모 실업이 발생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실업이 발생하면 정권이 무너집니다. 물론 정권뿐 아니라 내수 소비도 망가지고 인력과 기술도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죠. 따라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저금리 상황에서는 보조금을 대주고 대출을 연장해가며 좀비 기업을 지속적으로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는 커다란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가 상승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물가 상승을 촉발시켰습니다. 게다가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코로나로 인해 도시를 봉쇄하면서 공장이 돌아가지 않으면서 공산품의 가격 또한 뛰었습니다. 물가는 1980년대 이후 가장 높이 치솟았고 각국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블록화인데요. 이런 와중에 미중 전쟁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공장인 중국의 반도체 등을 비롯한 향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술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의도는 첨단 제조업을 막는 것이지 저부가가치 산업은 중국이 만드는 것은 막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블록화입니다. 그러니 미국 블록과 중국 블록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이것은 저물가가 더 이상 지속되기 힘든 환경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고물가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험해질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저물가로 저금리 상황을 오래 지속시켰고 좀비 기업이 가장 많은 선진국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이죠. 일본의 국채 비중은 높기로 유명합니다. 무려 200%입니다.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높습니다. 미국이 한 100% 되고 한국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되는데 일본은 압도적입니다. 일본이 국채 비중이 높은데도 버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일본의 국채 비중의 90%가 국내 투자자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도날 위험이 없다는 것이죠. 만약 해외 투자자 비중이 높다면 반드시 높은 이율을 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율을 올리다가 부도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투자자 비중이 높다면 제로금리라 하더라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국내 투자자는 높은 이율을 안 줘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면서 자산에 투자하면 망한다는 트라우마를 몸소 겪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90%까지 떨어졌고 39,000선까지 갔던 주식시장은 2000년대 초반 8,000선까지 떨어졌다. 현재는 28,00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버블 경제 이후 투자를 안 한 사람이 돈을 벌었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제로금리라 하더라도 일본 국채에 투자한 사람은 까먹지 않았고 집을 30년 전보다 10분의 1 가격에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이득입니까? 물론 도쿄의 부동산은 이미 1990년대 버블 경제 시대에 가격을 회복했지만 교토 등을 비롯한 지방 부동산은 아직도 버블 경제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따라서 국내 투자자가 금리를 올려달라고 할 이유가 없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한 일본은 제로금리를 할 여력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상수지 흑자국입니다. 일본은 해외에 투자한 자산이 많아서 해외에서 들어온 배당, 이자 등의 소득이 흑자를 만듭니다. 따라서 일본은 경상수지를 단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국채를 버티게 하는 이유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첫 번째는 고령화인데요. 일본은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저축을 헐어 생활비를 씁니다. 따라서 국채를 지탱하고 있는 일본 노인의 저축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가 상승인데요. 일본의 경상수지는 항상 흑자입니다. 다만 무역수지는 2012년서부터 적자인데요. 그러나 올해부터 경상수지도 적자를 낼 전망입니다. 일본 42년 만에 경상수지 적자 날 듯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원인은 원유와 원재료 가격 때문입니다. 게다가 엔화 가치가 떨어져 수입 물가가 비싸졌습니다. 물론 전제는 원유 가격이 130% 달러대에서 지속된다면 경상수지 적자가 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일본의 경상수지 적자를 낸다면 이유는 물가 상승에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앞으로 일본이 국채를 매입해 무제한 양적 완화로 경기를 부양하는 일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라면 이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이죠. 현재의 물가 상승으로 인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을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국, EU에서 고금리 정책을 펴면 일본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자민당에서 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어 아베노믹스를 포기해도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고금리 정책 하에서 좀비 기업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비 기업이 망하면 대규모 실업자 양산과 사회 혼란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금융지원을 하지 않으면 좀비 기업을 지원하던 일본의 금융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제2의 금융위기는 일본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